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제 앞으로 20명은 좋게 되는 얼굴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칠순잔치를 핑계로 불러 모은 자리였지만 케이크도 없었고 노래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한 모임이었죠. 박재원 씨 부인이잖아요. 약사로 일하시니까 돈도 잘 버시고 시숙이 말을 꺼냈어요. 재민이 이번에 가게 차리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가족끼리 힘 합쳐야죠. 그리는 네, 이난.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핸드백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USB가 닿았어요. 그걸 쥐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딱 6달을 기다렸어요. 저는 이수아라고 합니다. 올해 39, 동네 약국을 운영한 지 11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대형 약국에서 근무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 직장 근처로 이사 오면서 작게 개업했죠. 약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당뇨로 오래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다짐했거든요. 내가 커서 아버지 약은 내가 다 챙겨드리겠다고. 그 다짐이 나중에 저를 더 괴롭게 할 거라는 건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 박재원을 만난 건 30살이었어요. 지인 소개로 만났고 반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야간 당직이 길어지는 날이면 따뜻한 국물 음식을 들고 약국 앞에 나타나기도 했죠. 그 사람이랑 평생을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부터였어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첫 번째 신호는 통장이었습니다. 결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수아야, 우리 살림 통장 합치자. 부부가 따로 관리하면 정이 없잖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넘어갔어요. 부부인데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생활비 통장은 합쳤습니다. 단, 약국 수익에서 나오는 제 개인 적금 계좌는 합치지 않았어요. 그게 나중에 저를 지켜주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보셨어요. 이유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제가 남편보다 수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월 수입이 남편 직장 월급의 2배 가까이 됐거든요. 그게 내심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수아야, 돈 많이 번다고 집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돼. 여자는 집에서 조용해야 해. 결혼하고 첫 명절, 시어머니가 제 귀에 대고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웃으면서 네, 어머니 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당연해졌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 쪽 친척 식사 비용, 시어머니 생신 잔치 비용, 시동생 박재민의 대학원 등록금 일부까지. 명목은 항상 가족이라는 이름이었고 실제로 돈을 내는 건 항상 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았어요. 가족인데 하고요. 문제는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서 터졌습니다. 결혼 9년 차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새벽 5시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아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남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활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시면 많이 회복할 수 있어요. 다만 전문 재활병원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용을 물어보니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최소 6달은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인데 제가 약사인데 병원비를 계산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낯설었어요. 아버지 보험이 있긴 했는데 오래된 보험이라 재활치료 비용을 많이 커버해 주지 못했어요. 오빠는 자영업을 하는데 그의 장사가 안 됐고 어머니는 따로 수입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해야 했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재활치료비가 달마다 300 가까이 나올 것 같아. 내 약국 수익에서 충당할 수 있는데 그냥 말해두려고.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수아야, 그거 우리 돈인데 제가 벌어오는 돈이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가정경제는 같이 관리하는 거야. 매달 300씩이면 1년에 3,600이야. 우리도 집 넓혀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그 말에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집을 넓히자는 얘기는 남편이 먼저 꺼낸 거였고 저도 동의하긴 했지만 그게 아버지 재활치료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제대로 재활을 못 받으면 평생 장애가 남을 수 있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아야, 미안한데 장인어른 부양은 우리 몫이 아니야. 처가 일은 처가에서 해결해야지. 오빠도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부양은 우리 몫이 아니야.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이미 말한 것 같았어요. 수아야, 재원이한테 들었는데 친정아버지 많이 안 좋으시다며? 네, 어머니. 어떡하냐. 근데 수아야, 솔직히 말하면 친정일은 친정 식구들끼리 해결해야지. 재원이 집에서 처가 재활비를 댄다는 건 좀 그렇잖아. 다른 집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제 돈으로 내려고 한 거예요. 남편 돈 쓴다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부부 돈은 한 덩어리잖아. 그리고 수아야, 너도 알잖아. 재민이 이번에 자리 잡으려고 준비 중인 거. 집안이 도와줘야 할 때가 따로 있어. 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재민이, 그러니까 시동생 박재민은 33이었어요. 번번이 사업 아이템을 들고 왔다가 접고를 반복하는 사람이었죠. 이번에는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는데 좋은 상권에 자리를 잡으려면 보증금이 최소 5천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어요. 아버지 재활비보다 시동생 카페 보증금이 이 가족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날 밤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 아버지 재활비 책임질게. 오빠는 어머니 생활비 부탁해. 수아야, 그건 네가 다 낼 필요 없잖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해야만 해서였죠. 아버지 때문에 제 선택으로 이 직업을 가졌으니까 그 책임만큼은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재활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매달 병원비를 냈어요. 남편은 처음 한 달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2달째가 되자 퇴근 후 한마디씩 흘렸습니다. 이번 달도 친정에 돈 들어갔어? 남편이 알게 된 건 생활비 통장에서 이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 개인 적금 통장에서 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남편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말해봤자 또 그 말이 나올 게 뻔했거든요. 처가 부양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그렇게 4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식탁에 뭔가를 펼쳐놓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서류였습니다. 대출 신청서처럼 보였어요. 이게 뭐야? 재민이 카페 보증금이야. 어머니가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시동생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였고 보증금이 5,500이었습니다. 이걸 나한테 왜 보여줘? 남편이 헛기침을 했어요. 수아야,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에서 2천 정도 보태주면 어떻겠냐고. 재민이가 나중에 갚겠다고 했어.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몇 달 전에 아버지 재활비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어? 남편이 시선을 피했어요. 그건 상황이 좀 달라. 뭐가 달라? 둘 다 가족 아니야? 재민이는 우리 가족이고 장인어른은.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로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이 결혼 안에서 저는 처음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외면하고 있었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제 개인 계좌를 확인했어요. 적금에 남은 금액을 계산하고 아버지 남은 재활 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난달 말일에 제가 이체한 기억이 없는 금액이 빠져 있었습니다. 70만 원. 저는 이체 내역을 열었어요. 수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박재민. 시동생이었어요. 다시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2달 전, 3달 전 있었어요. 매달 50에서 70만 원씩 모두 합치면 240만 원이 제 계좌에서 시동생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남편이 제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혼 초에 공동생활비 관리한다며 한 번 알려줬던 걸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쓰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메모장을 꺼냈어요.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날짜, 금액, 수신인, 전부 저장했어요.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오빠는 한참 들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수아야, 그거 증거야. 절대 지우지 마. 그리고 앞으로 남편이 어떤 말해도 다 녹음해. 왜? 곧 뭔가 터질 것 같아. 그런 집 사람들은 반드시 더 큰 걸 요구해. 네가 거절하면 그때 다 꺼내는 거야. 오빠 말이 맞았어요. 2주일 뒤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식사하자. 오랜만에 모이는 거니까 꼭 와야 해.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무슨 모임이야? 남편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재민이 카페 문제로 어머니가 한번 얘기해보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갈게. 그날 밤 저는 제 핸드폰 녹음 앱을 켜고 남편과 나눴던 대화 몇 가지를 다시 떠올렸어요. 다행히 그동안 주요한 대화들은 다 녹음해두고 있었습니다. 오빠 조언대로 장인어른 부양은 우리 몫이 아니야. 처가 일은 처가에서 해결해야지. 저는 파일을 확인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주말 저녁, 저는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재민, 그리고 시어머니 언니 내외와 고종사촌까지 와 있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끝자리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여셨습니다. 다들 왜 불렀는지 알지? 재민이가 이번에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가족이 힘을 보태줘야지.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동생 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증금이 5,500이에요. 형이랑 형수가 2,000 정도 보태주면 제가 나머지는 대출로 해결할게요. 시어머니 언니 내외가 저를 쳐다봤어요. 수아 씨가 약국하시잖아요. 돈 잘 버실 텐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수아야, 네가 2,000 좀 내줄 수 있지? 재민이가 나중에 갚을 거야. 저는 핸드백 안에 손을 넣었어요. USB를 쥐었습니다. 제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시어머니가 눈썹을 올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올 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재활치료 받으시는데 매달 300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남편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야, 지금 그게 무슨... 저는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아야, 미안한데 장인어른 부양은 우리 몫이 아니야. 처가 일은 처가에서 해결해야지.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 언니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시동생은 시선을 내렸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꽉 다무셨습니다. 그건, 그 말은 상황이... 잠깐, 어머니. 저는 핸드폰을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활비는 제가 혼자 냈어요. 남편도, 어머니도 아무도 단 한 푼 안 보탰어요. 제 개인 저축으로 4달째 내고 있습니다. 그 말에 고종사촌이 처음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처가 쪽 문제니까 어떡해? 저는 고종사촌을 바라봤어요. 그럼 시동생 카페 보증금은요? 그건 이 집 문제니까 며느리가 2,000을 내야 하는 건가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체 내역 캡처 화면을 테이블 중앙에 밀었어요. 지난 4달간 제 개인 계좌에서 박재민 씨 계좌로 이체된 내역입니다. 매달 50에서 7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이에요. 제 동의 없이 나간 돈이에요. 시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아야, 그건 재원이가 재민이 도와주려고. 어머니 제 돈이에요. 제 동의 없이 제 계좌에서 나간 돈이라고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수아야, 진정해. 집에 가서 얘기해. 저는 남편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이 자리가 저를 설득하려고 만든 자리잖아요. 시어머니, 언니가 낮게 말씀하셨어요. 수아 씨, 그래도 가족끼리 이러면... 가족이요. 저는 그 단어를 받아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가족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처가 일은 처가에서 해결하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라고 하시네요. 저한테 2,000을 받아야 할 때만요.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동생 재민 씨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민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 계좌에서 240만 원 가져가셨죠. 갚을 거예요? 재민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나중에 가게 정리되면. 나중이 언제예요? 지금도 형한테 빌린 돈 갚으셨어요? 전에 대학원 등록금은요?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저는 이번 보증금 안 냅니다. 그리고 이미 나간 240만 원은 돌려받겠습니다. 방법은 상의하세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수아야, 너 지금 이 집 며느리로서 그게 할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라는 게 뭔가요? 제가 9년 동안 이 집에 얼마를 쏟아부었는지 아세요? 저는 손가락을 접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환갑 잔치 150, 칠순 200, 시아버지 기일 비용 매년 50씩 450, 시동생 대학원 등록금 지원 300, 명절마다 제가 낸 비용 합계 400 넘어요. 도합 1,500은 됩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근데 아버지 재활비는 처가 일이라 안 된다고 하셨죠. 괜찮아요. 제가 냈으니까요. 그런데 제 돈을 동의 없이 가져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시어머니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수아 씨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그쪽을 쳐다봤어요. 언니, 아니, 재원이가 처가 부양은 우리 목 아니라고 했으면 반대도 성립하는 거잖아요. 며느리한테 2천을 요구하는 건 좀 무리한 거 아닌가.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틈에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불렀어요. 수아야.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시동생이 따라 나왔어요. 형수, 잠깐만요. 저는 돌아봤어요. 죄송해요. 제가 형한테 부탁했는데 형수 통장에서 나갈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순간 더 기가 막혔습니다. 형한테 부탁해서 형수 돈으로 나갔다는 걸 몰랐다고요. 재민 씨, 남편한테 부탁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 문제예요.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오빠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핸드백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이제 결정해야 할 것 같아. 오빠가 커피를 타주면서 말했어요. 이미 결정한 것 같은데. 맞아.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미 결정했어. 그날 밤 저는 친정에서 잤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10번 넘게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빠가 문을 열어줬어요. 수아야, 제발 이야기 좀 해. 저는 거실에서 남편을 마주봤습니다. 할 말 있어? 남편이 제 앞에 앉았어요.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 통장 건드린 거, 재민이한테 돈 보낸 거 다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수아야, 어머니가 너무 재민이를 걱정하시니까 나도 그냥. 저는 남편을 봤어요. 한때는 약국 앞에 국물 음식을 들고 나타나던 사람. 그 사람이 맞긴 한지 이제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원 씨, 나는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당신한테 도움을 요청했어. 한 번만 요청했어.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알지?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가 부양은 우리 몫이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재민이 보증금은 내가 내야 한다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어요. 9년 동안 당신 집에 낸 돈이 1,500이 넘어.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근데 내 아버지 재활비에 250만 원 쓰겠다고 했을 때 처가 일이라고 선을 그은 사람이 당신이잖아. 그게 억울한 거야. 남편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재원 씨, 수아 동생 말이 이해 안 가요? 남편이 오빠를 봤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이혼 준비해요. 제 쪽 변호사가 연락할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혼? 수아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다고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내 동의 없이 내 계좌에서 240만 원을 빼간 거, 그건 심하지 않아요? 그건 재민이가 급해서. 재민이가 급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내가 다 바꿀게. 저는 남편의 어깨 너머를 봤어요. 오빠가 제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 떼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저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바꾼다는 말은 처음부터 안 그랬어야 의미가 있어요.
남편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그래도 3일은 생각해. 제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나가고 난 뒤 저는 오빠 옆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오빠가 제 머리를 한번 툭 건드렸어요. 넌 항상 잘하고 있었어. 일주일 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체 내역 캡처, 녹음 파일, 시어머니와 나눈 문자 내역까지 모두 제출했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검토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는 임의 인출은 재산 분할 청구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은 제 명의로 된 부분 전부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간 240만 원도 청구하고 싶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혼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수아야, 나 좀 만나자. 무슨 일로요? 그냥 나 이번에 좀 심했던 것 같아.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수아야, 어머니, 재민 씨 가게 잘 되길 바랍니다. 가족끼리 잘 챙겨주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시동생 재민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 240 돌려줄게요. 시간 좀만 주세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정리하세요. 한 달이 흘렀어요. 법원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조정실에 들어서니 남편이 시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님이 양측의 의견을 들으셨어요. 변호사님이 준비한 서류와 녹음 파일이 제출됐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별다른 반박을 내놓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조정위원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며느리한테 너무 기댄 게 사실입니다. 잘못했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9년 만에.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그래도 조정 내용은 그대로 진행하고 싶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수아야, 나 정말 후회해. 저도 후회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은 걸. 조정이 끝났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임의 인출 금액 반환,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됐어? 다 됐어. 오빠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저는 그 손이 닿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버텼다는 게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녁, 저는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활이 거의 끝나가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거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약국 문을 닫고 재활병원에 찾아갔을 때 아버지가 복도 끝에서 저를 보고 손을 드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제가 지켜야 했던 거야. 며칠 뒤 약국으로 출근했어요. 오전 내내 바빴습니다. 점심 무렵 단골 손님이 처방전을 들고 오셨어요. 50대 초반 여성분이었는데 처방을 드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약사님, 안색이 좋아지셨네요. 전에는 좀 어두워 보이셨는데. 저는 웃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웃으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다. 약사님이 건강하게 웃어야 저희도 든든하죠. 저는 약 봉투를 드리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맞아. 제가 제자리에서 제대로 서 있어야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지. 이혼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약국을 운영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퇴근 후 시댁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명절에 어디를 가야 하나 눈치 볼 필요도 없어졌고요. 퇴근하고 친정에 들러 아버지 약을 챙겨드리고 어머니랑 같이 저녁을 먹고 오빠네 조카한테 문제집을 사다 주고 그런 것들을 미안함 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버지 재활이 완전히 끝난 날이었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동네 식당에 갔어요. 아버지가 지팡이 없이 앉아서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수아야, 아버지가 미안해.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버지, 고생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저는 그 온기가 좋았습니다. 오빠가 잔을 들었어요. 우리 수아, 진짜 수고 많았다. 이제 본인 인생 살아. 저는 오빠를 봤습니다. 응, 이제부터 그렇게 살 거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제 팔짱을 끼셨어요. 민서야. 저는 피식 웃었어요. 이수아예요, 어머니. 맞다, 수아야. 어머니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내 딸 얼굴이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저녁 약국 마감을 하면서 저는 오래된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약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날 적어둔 문장이었어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끝까지 지킨다. 저는 그 문장을 결국 지켰습니다. 늦었지만 지킨 거니까 됐어요.